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 폭력을 건폭으로 지칭하면서 노조의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영상 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불법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과 함께 경제적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건폭이라는 단어를 등장시켰습니다. 조폭을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가 등장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건폭 임기 내에 완전 근절하겠다. 불법 방치하는 기업에는 지원도 중단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노조 불법 행위 신고를 꺼리거나 눈을 감는 기업체들에게는 금융이나 연구개발 예산 지원, 그리고 규제 완화 등 이런 혜택들을 주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원래비를 강조했는데 원래비를 받은 타워 크레인 기사는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하고 향후 법 개정을 통해서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받아왔었던 원래비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어느 정도까지 좀 보셨습니까? 건폭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뭐 이런 단어까지. 그렇죠. 사실 어떤 현장이든 간에 네. 폭력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건폭이라는 거는 건설 현장의 폭력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원희룡 교토부 장관과 함께 이제 윤 대통령이 이 건설 현장에서의 폭력을 없애겠다. 그게 이제 노동개혁의 여러 단계가 있을 겁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첫 단계로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건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건설 현장 폭력 지금 이미 200일간 집중 단속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20명 구속하고 뭐 400 몇십 명 적발을 하고 뭐 이런 실적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 잘 아시지만 저 뭐 타워 크레인을 비롯해서 건설 현장에 그 이른바 뭐 민노총이든 한노총이든 기존 조직들 그 아주 견고한 기득권 그 노조들 이런 데가 이제 신규 진입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대단히 그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 있어요. 네. 그리고 정부가 단속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은 초기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이슈로 그 지금 건폭을 잡은 것은 대단히 아마 초기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그 효과를 그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이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희룡 장관도 노조 불법 근절을 강조하면서 건설 현장 단속하는 사법경찰관까지 언급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확인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건설 노조가 왜 채용, 장비 사용 강요, 일 안 하는 반장, 팀장, 전임자들의 급여를 강요하면서 편법, 탈법을 지나서 무법지대가 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났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저희들이 권한을 갖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직권조사에 들어가고 직권 수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많이 좀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자, 정부가 노조와의 전쟁에 칼을 빼든 가운데 어제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어코 강행했습니다. 재편과 노조만 바라보는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에 실렸는데 일단 노란봉투법 일방적으로 노조에게 유리하고 기업에게 그리고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법안이다. 그래서 이걸 비판하고 있는 정부 여당인데 밀어붙여서 강행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보시죠. 민주노총이 당사를 점거하자 입법을 약속했다. 그리고 국민 80%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합법 파업 보장법이라고 말장난했다. 기업과 경제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편인 민노총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도 사실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강행 처리를 하고 환노위를 통과시킨 겁니다. 이미 지난해 말 민노총의 총파업으로 건설공사는 멈춰섰고 그리고 사상 최악의 물류 대란이 벌어지는 걸 많은 국민들 지켜봤고 경험하셨습니다. 막대한 경제 손실도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또 한 번 노란봉투법이라는 법안을 개정안을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어제 법 개정 강행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민주당이 워낙 다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법사위라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지만 네. 아마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통과시킬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 이게 개정되기는 쉽지 않다고는 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 두가 지금 내용에 있어서 개정 내용이 어떻게 보면 노조, 특히 이제 민주노총 요구를 완전히 반영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있겠지만 요약해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하청업체의 어떤 노조에서 하청업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랄지 근로조건이랄지 이런 게 문제가 있으면 그걸 원청업체 가서도 파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대우조선해양처럼 네. 원청회를 점거하고 그런 행위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랄지 네. 물론 이제 약간 실질적인 사용자를 볼 수 있느냐 없는 분야는 그 해석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대우조선해양이랄지 현대중공업 하청업체가 엄청 많잖아요. 그럼 그 하청업체 밑에 있던 그 근무하는 노조원들이 우리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전자에 와서 파업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파업하면서 점거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이 점검이 만약에 불법 파업인 경우에는 사실 손해배상을 물리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파업의 범위, 쟁의의 범위, 노동조합법이랄지 근로조건법의 범위를 벗어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것은 불법 행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 자체는 개개인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500명이 와서 점거를 했어요. 그럼 개개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물릴 수 있겠어요? 지금 관행은 전체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기 때문에 사실 여당하고 그다음에 사실 경제계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법 조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 노란봉투법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보는 시각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업은 좀 이거 과한 법이다 할 수 있지만 정말 지금 말하는 아주 밑바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노동자들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본인들의 생존권이라든지 처우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반가운 법이겠죠. 두 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보는 것은 기업 위주로 보기 때문에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민주노총의 주장이나 정의당이 주장하는 것보다 대폭 완화를 해서 법을 지금 통과를 환노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원청, 하청, 그다음에 하청의 근로자인데 최근 들어서 근로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배를 하는 사람이 근로자를 통솔하는 어떤 고용자로 인정한다. 이게 최근에 법원의 판례입니다. 자꾸 이게 법원의 판례가 있다 보니 이거를 입법화한 것인데 좀 늦은 감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싸잡아서 어떤 파업에 있어서 불법 행위가 있으면 손배 청구를 하지만 그동안 손배 청구를 막 수백억씩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그거를 통해서 돈 없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파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돈으로 눌렀던 부분입니다. 이거를 법원이 판단하게끔 하자. 법원한테 적정한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주어서 그들에게 주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9.26 사고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다음에 저기 김용균 씨 돌아가신 그분들의 구조적인 겁니다. 원청, 하청 그리고 그 근로자들이 있는데 원청에서 한 300만 원을 주면 하청에서 절반만 띄어서 그 밑에 근로자들한테 줍니다. 김용균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구조적 문제를 이 법을 통해서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이 기업이 걱정할 만큼은 아니니까 솔직히 좀 성숙한 어떤 근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냐. 저는 그런 그런 말씀. 차원에서 지금 일단 강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이다. 예, 예. 민주당은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지금 얘기하시는 것 중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면 돼요. 지금 뭐 어느 정부든 합법적인 파업을 막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건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인 파업 부분에 관해서 뭐 수사를 제대로 안 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 같은 사태가 벌어졌고 노동자들이 어려움 뭐 이런 것들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지금 노란봉투법 같은 저런 걸 보장하게 되면 앞으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우조선해양이나 대기업들의 하청업체가 수백 개 정도 되죠. 네. 이런 데가 다 나서서 만약에 원청 이런 데 가서 뭘 점거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 기업이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적어도 그런 불법 파업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대로 다른 방향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그 파업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손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그 배상 책임을 못 묻게 한다면 그러면 대기업은 돌아갈 대기업이 제대로 돌아갈 대기업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죠. 뭐 그런 차원에서 본회의도 만약에 민주당이 이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어제 새로운 노동조합이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이 양대 노총과 결을 조금 달리하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출범한 2030 MZ세대 새로 고침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노조가 출범했는데 그 모습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LG전자, 서울교통공사, 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LG일렉트릭, 그리고 금호타이어 부산관광공사, 코레일네트워크스,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해서 8개 협의회 조합원 6천여 명이 모여서 MZ세대가 다수라고 합니다. 물론 뭐 5, 60대 조합원, 위원장들도 있긴 합니다만 6천여 명이 모여서 새로 고침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박선미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이게 지금 보니까 그동안에 노조가 그 소위 말해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렇게 큰 갈래로 나눠져서 이제 노조가 아무래도 존재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어느 쪽 집단에도 속하고 싶지 않은 회색지대가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이제 요구를 또 한데 모여서 만들게 된 게 또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보면 이제 주로 나왔던 메시지가 정치적인 행위보다 실질적인 노동 조건의 향상, 근로 조건의 향상에 이제 기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을 보면 네. 그동안 뭔가 이제 모여서 함께 투쟁하고 이런 집단 행동에 의의를 두기보다 실질적으로 이제 노동자들이 어떻게 본인들의 처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더 효과적으로 낼 거냐라는 시각을 좀 젊은 시각에서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노조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막 출범을 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뭐 특정 노조와 또 어떻게 연대를 해나갈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출범할 때 마음 변치 않고 그 취지를 잘 살려서 협동조합, 노동조합의 어떤 모습을 새롭게 보여주는 그런 노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담아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김건희 여사 관련 소식으로 이어갈 텐데요. 자, 지난 대선 기간에 MBC에서 공개해서 논란이 됐었던 일명 김건희 7시간 녹취록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MBC는 2부작으로 편성해서 준비를 했었지만 첫방하고 난 다음에 기대 이상의 반응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부작으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미공개분을 월간조선이 공개하면서 다시금 그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녹취록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2021년 7월 12일 녹취 중에 윤 대통령의 성격을 그 당시 이명수 기자가 물어봤다고 하는데 순진하고 정이 많다, 정말 의리가 있다, 그리고 그 통화한 당 상대방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가정했을 때 사흘 밤낮을 같이 자고 상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정말 남자다. 뺀질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 장 더 보시죠. 그리고 9월 19일 녹취 중에는 서민적인 게 아니라 그냥 서민이다. 특별한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특권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서민이다. 그리고 요리를 나한테 해주고 있고, 그리고 뭐 점심 먹을 것도 준비를 하고 출근하는 그런 남편이었다. 자상한 남편이었다. 그래서 시집 와서 한 번도 요리를 해본 적도 없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윤 대통령 음식하는 모습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저에서 지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통령께서 직접 점심과 저녁을 시간 날 때 직접 만들어서 차려주셨습니다. 실제로. 내 요리는 그냥 심플하게 적은 재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쉽게 만들어 먹는 요리인데 그냥 집에서 해 먹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밥집, 가정식 백반 느낌. 일요일 같은 때는 간단한 요리 해가지고 좀 부모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드시고 나면 꼭 우리 아버지가 야, 너 나중에 공직 그만두면은 식당 해라. 이창은 대변인님, 네. 과거에도 이런 모습들, 소탈한 모습들, 뭐 대선 때 뭐 일종의 홍보 영상이긴 합니다만 많이 좀 들리지 않았습니까? 의리 많이 보여주셨죠. 많이 보여주셨고 실제 또 검사 시절에도 수행 비서뿐만 아니라 운전기사와 함께 순댓국집에서도 뭐 식사하시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대선 기간 중에도 이제 선거운동 유세 중에 식당을 가리지 않으시고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서 국밥이든 이렇게 같이 수행하고 있는 수행원들하고 소탈하게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TV에서도 많이 나왔죠. 그런 모습들이.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말씀하신 저런 말씀들이 거짓이 아니고 실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아마 지금 대통령의 모습이지만 한간에는 이제 민주당은 이제 서민적인 게 아니라 서민이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서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의식 자체가 그것은 서민이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대통령은 어느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래서 현장을 가도 경호원들한테 그래요. 국민들하고 만나는 접점에서 국민들과 접촉하는 부분을 최소화 경호를 해서 그 접점을 넓혀달라. 그래서 국민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거 주문하시기 때문에 늘 소탈한 모습을 현장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했던 미공개분을 일단 소개를 해드렸고 김건희 여사 자신에 대해서도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모님으로 부르겠다고 그 상대방이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뭐 사모님 무슨 사모님이냐, 그냥 편하게 얘기해라. 누님 뭐 이렇게 나중에는 통화했던 것도 확인이 되긴 했었는데 그냥 나는 뭐 시골 사람이다. 그리고 뭐 외가에서 뭐 소 키우고 그랬었다. 얘기하면서 뭐 이런 단어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이다라고 얘기를 본인이 하고 있는 모습도 미공개분에서 나오긴 했었는데 그러면서 당시 논란이 됐었던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무속 논란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 1월 MBC 보도에서는 빠졌던 내용인데 우리 남편하고 나는 무속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제일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신은 성경 공부 오래 했고 불교 공부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치 공작하는 거다. 남편이 4월 전부터 뭐 종기가 나서 수술을 했는데 그리고 4월 3일 날 병원에 간 기록도 있는데 고발 사주할 정신도 없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은 그런 지시를 잘 하지도 않는다. 그걸 오히려 하라라고 부추기기는커녕 말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전했습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MBC가 공개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앞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무속 논란과 고발 사주 내용을 보여드린 반면에 지금은 지난 1월 MBC가 공개한 내용이었습니다.
줄리 논란, 조국 사태 무속 관련 내용들이 공개가 됐었는데 그때는 나는 줄리한 적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뭐 조민 무슨 잘못이 있느냐, 부모 잘못 만나는 게 잘못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속 관련해서는 뭐 이 바닥에서 누가 굿했는지는 보고 다 들어온다. 그러니까 뭐 나는 안 했다 뭐 이런 취지로 당시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불법으로 녹음된 음성을 그것도 공영방송인 MBC에서 결코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절절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 국민의힘이 당시 항의 방문했을 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MBC가 이걸 두 편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여론이 그렇게 썩 MBC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서 한 편으로 마무리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 당시에도 미공개됐던 부분을 보니까 당시 MBC에게 조금 불리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아니 당시에 저 7시간짜리 녹취 파일이 있다고 해서 네.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기자나 이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저 윤석열 후보 이제 대통령 안 된다. 큰일 났다.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기 아까 동영상 보셨지만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거 공개되면 이제 윤 대통령은 끝났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어찌 보면 저 당시에 네. MBC 앞에 가서 그거 틀지 말라고 저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내고 네. 사실 저희도 그걸 그때 구해볼 수 없는 상태에서 7시간 정도면 별 얘기가 다 있을 것이다. 통화를 하고 더군다나 이게 연출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명수 기자가 그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텐데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몰랐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뭐 별 얘기를 다 했을 텐데 그럴 경우에 과연 윤석열 후보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판단을 사실 저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MBC에 보도된 걸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MBC는 나름대로 그 서울의 소리에서 그걸 가져다가 그래도 기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거는 결국 뭐 윤석열 후보의 약점을 뭐 들춰낸다든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보도를 했을 텐데 그게 별게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월간조선이 저걸 입수해서 보도한 걸 보니까 그마저도 사실은 윤석열 후보한테 좀 유리한 부분은 쏙 빼고 했는데도 그 정도였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그 MBC의 어떤 이런 정략적인 보도, 네. 뭐 이거 문제였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보면 공정하게 적어도 보도를 하려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한 부분이나 불리한 부분이나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발췌해서 보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도 부족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소민입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도 사실 당시에 뭐 여러 몇몇 의원들께서 MBC 당시 프로그램을 꼭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도가 된 이후에 방송이 된 이후에는 사실 그렇게 입장이 뭐 나온 적 기억이 잘 없거든요. 일부러 조금 죽였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이제 뭐 최명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시간의 통화 녹취. 네. 뭐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모든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이 7시간의 MBC의 보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는 MBC가 뭐 뭔가 그 유리한 것만 뽑아서 보도를 했다. 그리고 뭐 좋은 거는 보도하지 않았다. 형평성 문제는 그거는 조금은 논박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 자체가 비판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들이 봐서는 이게 조금 비판할 게 좋겠다 해서 뽑아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각 방송사나 언론사나 똑같은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의 7시간 녹취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시에요. 이게 무슨 신앙 고백도 아니고 고해성사도 아니고 이명수 기자 자체가 따지고 보면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호의적인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서울의 소리였잖아요. 매체 자체가 네, 매체 자체가 그랬으니까 그랬을 때 김건희 여사의 저 7시간의 녹취가 과연 정말 고해성사처럼 본인이 있는 얘기를 그대로 다 했을까? 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7시간 녹취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미 이명수 기자가 서울의 소리에 속해 있는 기자인 걸 알고
어느 정도 톤 조절을 나름대로의 여러 이렇게 가지를 말씀하시는 생각을 거죠? 했다고 봤기 때문에 네. 저는 거기에서 뭐 저는 이게 통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녹음을 했다면 모르지만 통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이명수 기자를 뭐 얼마나 믿는다고 신뢰한다고 그 고해성사를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서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사실 그건 아니죠. 당시에 이제 녹취록도 보면은 네.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 당시에는 후보의 부인이었죠. 접근해서 선거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김건희 당시 후보 부인도 선거 홍보가 필요하다. 동생 같은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 근데 누나 동생 하기 이전에는 굉장히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통화였었어요. 그렇습니다. 통화 안 하려고 했었던 그렇습니다.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누나 동생이 됐고 와서 캠프에 와서 자리를 줄 테니 도와달라. 그런 얘기는 그 정도로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통화 내용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후보 부인으로서 녹취되는 걸 몰랐고 정말 선거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 남편의 당선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모든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의적으로 이명수 기자와 서울의 소리, 백은정 대표가 이용을 했고 MBC도 당시 편집도 보면은 결국 줄리에 포커스를 맞췄고 무속이라고 하는 당시 민주당의 프레임에 포커스 맞춰서 보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1,000만 원 배상하게 됐고 김건희 여사는 그것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온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녹취록에는 당시 가처분으로 인해서 보도되지 못했던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도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상당한 억울함을 토로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결혼 전의 일이기도 하고 뭐 야유야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면서도 우리를 공격하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당시에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 나는 전혀 할 줄 모른다. 아예 뭐 주가 조작,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당시에 이명수 기자와 인터뷰를 했던 걸 최근에 월간조선이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한 톨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 지나치게 정치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서 했던 얘기인데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를 할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기소를 못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게 너무 정치적인 게 제가 그래서 사표 내고 나온 거거든요. 너무 정치적이라서 정말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텐데 증거가 없는 겁니다.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자,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앞서 들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한 톨의 증거도 없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문정부 도이치모터스 수사 굉장히 정치적이었다. 그리고 불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불만을 표명하고 사표를 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김 여사 관련해서 주가 조작 수사가 대대적으로 펼쳐졌었는데 기소 외압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이 기소하려고 엄청 노력했고 위에서도 기소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고 그걸 본인이 직접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기소할 만한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찾지 못했다고 해서 기소를 못한 것이다. 기소를 할 수 있었다면 기소를 하고도 남았을 것인데 증거가 한 톨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했지만 기소하지 못했다라고 당시 검사였던 이복현 금감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장은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한 톨의 증거가 있었다면 기소했을 텐데 증거가 없는 것이다. 이건 자신의 입장에서 확실하다,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말이 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원래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그 전에 수사를 했는데 죄가 없는 걸로 결정을 내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열린우당의 최강욱 의원이 이제 고발을 하면서 이 수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고발을 한 취지가 제가 볼 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선수랄지 권오수 회장을 어떻게 처벌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를 좀 타겟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랄지 아니면 이제 일부에서 계속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고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담당한 차장 검사도 친문재인 정부였고 나중에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었고 중앙지검장도 가장 문재인 정부의 친정부 검사로 알려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수사를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이치모터스는 주가 조작이 된 거 맞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권오수 회장하고 그다음에 주가 조작 선수라고 하는 김모 씨, 이모 씨 네. 이런 사람들이 기소를 하고 또 그 중에서 뭐 약간의 뭐 민주당의 주장과 유사한 이제 손모 씨 쩐주라고 불리는 이 사람까지 기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마 검찰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결국 이복현 금감원장의 말처럼 증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권오수 회장이랄지 뭐 주가 선수들이 김건희 회장은 이걸 주가 조작하는 걸 몰랐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순히 어떤 계좌를 빌려줬다고 해서 주가 조작이 성립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어떤 조금이라도 어떤 관련성이 있으면 기소하려고 했는데 결국 기소를 못했고 또 계속적으로 수사팀에서는 김건희 여사는 죄가 안 되기 때문에 불기소하겠다고 몇 번을 네네.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려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네. 그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그럼 결과적으로 기소를 못한 것은 증거를 좀 찾지 못했다. 물론 주가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철저하게 수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증거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다음에 무혐의 하려고 하는데 무혐의에 대해서 사실은 결정을 못하고 이제 이렇게 끌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일부 뭐 48회 정도의 사용이 됐다 이런 내용은 뭐 판결문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주가 조작이 있었다 이걸 알고 공범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뭐 특검은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검을 한다고 해도 기소하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어저께 이복현 원장의 그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주목하는 거는 이런 거보다 오히려 네. 사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은 네. 검찰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하. 그 부르지 않은 이유를 이복현 원장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검찰이 조사를 하면 그 조사에 따른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무혐의다 아니면 기소다 뭐다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처분이 이거는 어차피 무혐의로 날 거기 때문에 무혐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검찰이. 네. 그러니까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예. 변호인단은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지금 알려진 내용과 좀 다른 완전히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복현 전 원장이 얘기한 것 중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부분이 오히려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이 우리는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그러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왜 조사를 미뤘는가 안 했는가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새로운 내용으로 봅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지금 최병우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걸 보면 물론 이복현 원장의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안 받았다, 회피했다, 검찰에 부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변호인단은 받고자 했는데 그걸 거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완전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뭐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주장이다 보니까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은 상당히 한정적이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접했던 사실관계 자체는 어쨌든 뭐 법무부 차관이 당시 법사위에 나와서 박주민 의원을 통해서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네. 이제 소환 조사를 하겠다라고 김건희 여사에게 통보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법무부 차관이 나와서 확인해 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국회 회의록에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주장이 완전히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소환 조사를 받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법무부 차관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소위 말해서 한 걸로 치면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오지 않았다. 응하지 않고 있다. 뭐 어떤 날짜를 조율 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을 까지 간 건 보면 아닌데 협의가 있었다. 뭐 이렇게까지는. 근데 사실 이제 그 질문 자체가 제 기억에 그 질문을 했던 의원의 질의 자체가 지금 소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가 질문의 핵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잘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취지의 답변을 했고 그 회의록에 최근에 이제 한덕수 총리가 소환 통보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말해 진실 공방
공방이 벌어지면서 공개가 됐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것이 완전히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정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뭐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1심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제 계좌가 활용된 것은 맞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에 계좌가 활용된 것이 맞는데 이걸 소위 말해서 악용이 된 거냐, 계좌가 악용이 된 거냐 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인지하고 가담한 거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더더욱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계좌가 쓰였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에 가담한 공범이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만 제대로 조사받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이것은 혐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시점을 하나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게 2021년 12월 3일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복현 원장이 얘기하는 건 아마 이 수사 결과 발표하기 전 상황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박성민 비서관이 얘기하는 거는 아마도 제가 이게 추정입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한 명만 계속 수사한다고 하고 수사 끝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듬해 2022년 1월 상황이 아닌가 전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시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2022년 1월에는 서면 조사를 받은 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복현 원장은 그 전에 이 수사 결과 발표 전이라면 이거는 서로 시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양립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과는 조금 결이 다른 SBS 보도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패널들께도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일단 1단계, 2단계 뭐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2010년 11월 1일 이제 이건 2단계 쪽의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선수인 김모 씨가 또 다른 선수 민모 씨에게 오전 11시 22분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 하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준비시킬게요 라고 답을 하고 그리고 한 20분쯤 뒤에 매도하라고 해라 하셈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확히 7초 뒤에 김건희 여사 증권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가 매도 주문이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여기까지는 뭐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그 증권사 직원이 매매가 체결됐다라고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알았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두고 주가 조작을 인지했는지 아닌지 뭐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지금 인지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해명이 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화면 좀 바꿔주십시오. 자,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자, 거래 과정이 모두 녹음되는 전화 주문을 한 사실 자체가 오히려 주가 조작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걸 방증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전화 녹음 파일은 문정부 검찰도 확보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사실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도 충돌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김관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게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수사했던 검찰도 저 통화 내역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있는데 그 저거 자체가 김건희 여사에게 꼭 유리하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주가 조작 선수로부터 이제 매도하라는 연락을 받은 거고, 그래서 그 주가 조작 선수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연락을 받고 김건희 여사가 이제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주가 조작에서는 임의적으로 하게 시키고 그러는데 저건 좀 양태가 다른 것 같아요. 전화해서 매도하라고 하고 그런 내용이 사실은 증권회사 그 녹음 파일에 다 녹취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저게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또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저런 형태로 하는 걸 보면 좀 약간 일반적인 주가 조작에서는 조금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인지 여부에 대해서 저건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8만 주를 매도하라는 것 자체는 뭔가 주가에서 인유적인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8만 주를 매도하라고 연락이 왔고 매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도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었고 우리가 뭘 하고 있는데 주가 조작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마 주식이 내려갈 것이다. 매도하라는 건 주식이 내려가니까 매도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매도 손해를 안 보려면
매도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손해 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 얘기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매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공공관계 형성되는 건 아니고 내부 정보에서 그들이 하는 걸 알고 관여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걸 가지고 주가 조작을 인지했기 때문에 죄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 8만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나 언론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직접 개입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증권회사의 매매의 우리가 통상적인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요. 증권회사 계좌를 1인 매매로 관리를 하든 그렇지 않든 증권회사의 브로커는 증권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한테 매매 보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매매 보고를 해야 되고 설사 그 계좌가 1인 계좌라 하더라도 사후 보고를 합니다. 만약 1인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사기 전에, 팔기 전에 전화하는 것도 관례입니다. 근데 1인 계좌였고 그 계좌에 대해서 매매 보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이고 저 8만 주 관련해서 그러면 선수들끼리 거래랑 상관없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김건희 여사 계좌였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한테 알려주는 게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8만 주라고 하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대상 자체가 주가 조작의 대상이 된 주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통상 주가 조작에 관여한 계좌라고 하더라도 그 김건희 여사 계좌에 관여했다면은 주가 조작에 대한 시세 차익을 노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날 당일에 매매를 보더라도 고가가 형성된 게 3,435원이었어요. 그리고 시작한 시점의 주가가 3,280원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시가라고 합니다. 그럼 가장 최고점에 팔 수 있는 주체였을 텐데 최고점에 팔지도 않았고 그리고 흔히 작전 세력들이 빠져나오는 시기가 주식 거래량이 터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때는 7,900원까지 갔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매매는 통상적인 일반적인 상황 속에 매매 보고를 한 것이고 저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저거 말고도 2개가 더 있는데 차명으로 쓰인 것처럼 네네, 이용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 보면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도들, 의혹들 명확한 거는 재판을 통해서 재판부가 여러 가지 유죄로 인정한 것들이 여러 있습니다. 무죄, 유죄 있습니다. 건수가. 근데 그때 유죄로 인정한 게 104건이에요. 그 전주 말고 주포에 대해서. 근데 그때 계좌를 빌려준 여러 사람 중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48건입니다. 그러니까 유죄로 인정된 것 중엔 47%가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이 뭐 통상적으로 알려줬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몰랐다면 알았다라고 하겠어요? 나도 모르게 지금 8만 주를 왜 주문하셨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은 김건희 여사는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거는 이미 그 전에 있던 증권사 직원 전에 있던 선수들과 교감이 있었다라고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나 대통령실에서 해명할 게 아니라 수사를 안 하거나 해명할 게 아니라 불러서 소환하고 조사하고 관련성이 있는지를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특검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민들도 이거 되게 답답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역술이 천공 얘기로 좀 이어갈 텐데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의혹을 관여했다는 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천공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분석했는데 육군 참모총장 공관 인근 기지국에서 천공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라는 국민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저 개입 의혹 천공. 그러나 기지국에는 그의 핸드폰이 잡히지 않았다. 경찰의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서 일단 조사를 했는데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 역시 지금 구승찬 전 부대변인의 얘기를 보면 직접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부전 대변인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지국에 잡히지 않았던 천공의 휴대전화, 이게 이제 이 국민일보 기사의 제목인 것처럼 제일 중요한 오늘의 뉴스인 것인데 다만 뭐 이런 변수는 있겠죠. 공간에 찾아갔을 때 전화기를 안 가져갔다거나 아니면 혹시 다른 전화기를 가져갔다거나 그렇게 해서 전화기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가 위치에 추적이 되지 않았다, 잡히지 않았다라는 보도를 할 수는 있긴 한데 이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천공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는지 네. 아니면 천공의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지 아니면 저 일이 1년 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와 지금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휴대전화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천공이 휴대전화 가지고 다니는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천공이 쓰는 휴대전화가 기지국에서 안 잡혔다는 사실은 전체적인 수사 그림으로 보면 아직은 우리가 판단하기에 굉장히 이른 기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변수가 많고 경찰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어떤 의혹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적어도 보도 이전까지 지난 17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특히 야당에서는 뭐 목격했다는 사람도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도 주장도 꽤나 있었습니다. 자, 17일 국회 국방위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당시에 카니발 2대로 왔고 그리고 당시가 아직 코로나 시기여서 야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이 천공인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마스크 밑으로 긴 수염이 있어서 아 저 사람이 천공이구나 라고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군 관계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군 관계자에 대해서 한번 저도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전혀 제가 확인한 바는 전혀 아닙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CCTV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뭐 증거일 수도 있어서 경찰도 CCTV 영상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경찰이 CCTV를 확보할 의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CCTV 부분도 정확하진 않지만 30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덮어쓰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구가 가능한지 하지 않은지도 저희는 모릅니다. 우선 경찰은 CCTV 확보 의지가 없어요. 그냥 뭐 이게 뭐 압수수색 영장도 아니고 그냥 CCTV 협조해라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들도 이거 반드시 확보하겠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헛물 켜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좀 할리우드 액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CCTV가 통상적으로 한 30일 정도 보관이 된다고 하는데 뭐 순차적으로 지워지지도 않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도 해서 최장 얼마까지는 또 특히나 공간이나 이런 보안이 중요한 곳에서는 CCTV 보관 기간이 좀 더 길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어서 따져봐야 되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쉽게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추가적인 폭로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신문을 보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보수 유튜버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과거 이재명 대표와 어떻게 첫 인연을 맺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유동규, 이재명이 램프의 요정처럼 등장했다. 그런데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램프를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깜짝하고 등장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2009년쯤 첫 만남이 있었다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표심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분당구 정자동의 한솔 5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러 갔지만 문전박대당했고 그렇게 뭔가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짠 하고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등장이 한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겠냐 이런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두 사람의 케미가 잘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다음 여기까지 1편은 여기까지만 딱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얘기가 있을지 예고를 하는 그런 내용도 추가적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유튜브 출연해서 했던 얘기를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이 찾아가도 문전박대를 당하면 일반 사람들이 갔을 때는 어떨겠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반감을 딱 갖고 있는데 이재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딘 램프의 진처럼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났어요. 정의사 변호사님, 어제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제 새로운 매체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여러 가지가 뭐 좀 보기 드문 현상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유동규 씨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의 중심에서 대장동 일당등과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가담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무슨 면목으로 본인이 피해자였냐?
아니면 뭔가 본인이 무슨 정의의 사도였냐 얘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여론전을 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따지고 보면 재판에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숙하고 자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한때나마 조그마한 지방정부에서 공직을 맡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른 국민들한테 미안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맞득지 않은 행보 같다. 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면서 앞으로 100편 정도는 더 할 거다. 뭐 이렇게 그 진행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고 또 어떤 그 내용들이 사회 또 재판에 혹은 또 수사에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27일에 이제 표결을 합니다. 민주당 어제 이 표결을 앞두고 다음 주 월요일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무슨 428억 그분 돈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저를 음해하고 거기서 무슨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을 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도움을 준 사람의 아들도 수십억씩을 받았는데 제가 그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이렇게 한 푼도 안 받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들의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부결시키자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자, 관련한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준비를 했는데요. 비명계도 이재명 방탄에 가세했다 이런 제목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체포동의안 확실하게 부결시키자. 주목해야 될 의원의 목소리가 있는데 바로 서른 의원입니다. 서른 의원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냈었고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계의 좌장격으로 정말 줄기차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었는데 근데 어제 등판해서는 두 번째 설명하는 사람으로 나와서는 이거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보시죠. 자, 서른 의원 아래쪽으로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예, 스틸다운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서른 의원이 이 대표와 오찬을 함께한 사실을 전하면서 부결하고 나면 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행동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수의 의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대표와 서른 의원 사이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확실하게 오고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전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훈 의원의 발언으로 체포동의안 찬반 토론 자체가 무의미해지면서 토론이 싱겁게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언론의 보도를 방금 우리가 살펴봤지만 네. 부결하고 나면 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어떤 행동이 뭔지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죠. 서른 의원은 알고 있겠죠. 네, 본인만 아는 오찬했으니까.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오찬을 함께 했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이제 상당 시간 나눴을 텐데 여러 가지 우려 사항도 함께 전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고 지금 어쨌든 야당 탄압이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치 단결해야 된다라는 의원들의 공통된 그런 공감대도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 국면을 얼마나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우려도 분명히 전달을 할 수가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결단 의사를 어느 정도 전달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정치적인 전략, 그러니까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본인의 구상 같은 것들을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전략이나 뭐 설명에 동의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 본인이 이제 모종의 대화를 통해서 뭐 어떤 행동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신 걸 보니 이제 상당 부분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또 공감을 했던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질문을 더 드릴 수 있는데 잠깐만. 그 이낙연계 자장애로 제가 설명드렸는데 당시에 서른 의원이 얼마나 격하게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었는지 당시 모습 잠깐 보고 서른 의원의 발언을 조금 더 저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면 중간에 구속 같은 후보 교체 상황이 오는 것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여러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소한 3사람의 당사자들을 만났습니다. 대장동과 관련된 대장동과 관련된 대표로 나오지 마라 그런 주문을 제가 했었죠. 이런 사태를 저는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당으로 전염되는 건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니냐. 검찰이 그냥 두지를 않을 거라고 봤던 거죠. 당 전체를 공격할 거라고 본 거죠. 자, 저렇게 얘기했던 소련 의원의 태도 변화, 과연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길래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을까 너무나 궁금해지는데 김관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좀 굉장히 궁금해져요. 왜냐하면 서른 의원의 이제까지 어떤 태도를 보면 갑자기 저렇게 변화할 수 없거든요. 물론 이제 정치는 워낙 변신을 잘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일단 5차를 함께 했잖아요. 네. 5차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부결하고 나면 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차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기에 서른 의원이 저렇게 태도가 변화됐을까 굉장히 궁금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부결되고 나면 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겠지만 혹시 부결시키고 나면 내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뭐 분리하기 위해서 뭐 당 대표를 그만두겠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이제까지 한 걸 보면 그럴 가능성이 뭐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적어도 그 정도의 얘기는 했어야지 이제까지 자기가 해왔던 말들과 모순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그게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떤 명분이 저렇게 서른 의원을 갖다가 전신하게 만들었을까 굉장히 좀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뭐 예상. 아니 오고 가서 예상은 아닌데 그 정도 급은 돼야지 아무리 된다. 정치이지만 말을 바꾸고 변신을 해야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정기자 의원님, 서른 의원 보좌관도 하셨잖아요. 네.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서른 의원님 잘 아는데요. 네. 서른 의원님 되게 담백합니다. 네. 솔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의총에서 부결에 대한 부분들의 의견을 했던 것들은 전체 분위기가 지금 이 사자우리의 검찰의 이런 수사에 대해서 사자우리에 던져주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입장 변화가 아닙니다. 동지적으로 그다음에 야당의 어떤 오랜 원로 의원으로서 그런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이번은 부결해야 된다. 하지만 아마 식사를 하시면서 이 대표와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향후에 민주당이나 여러 가지 지지도 부분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있음으로써의 어떤 당에 대한 여러 가지 분란이나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정도 수준에서의 얘기가 오간 거지 뭐 당대표를 내려놓는다. 이 야당 대표 내려놓는 게요. 무슨 장난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77.7%의 당원들을 통해서 선출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얘기는 하지 않은 것 같고요. 부결 이후에는 뭔가 이재명 대표께서 조금 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행동들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서른 의원이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이재명 대표가 경쟁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낙연 전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경선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낙연계를 대표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이 오찬을 통해서 한 얘기 중에 물론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시나리오로 봤을 때 절대 당대표나 이런 것을 내려놓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나름의 출구 전략은 서로 이낙연계와 이재명 대표 간에 어떤 모종의 협약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수원지검이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원지검이 경기도청 비서실을 포함해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뭔가 자료를 찾기 위해서 갔을 것 같은데 어떤 자료를? 아니 지금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그 딱 잘라서 본인 선에서 그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그런 입장이 계속된다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거기서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임명한 평화부지사가 북한과 접촉하고 이런저런 일을 추진을 했는데 그걸 도지사한테 보고 안 했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검찰이 이재명 도지사실 당시 아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 살펴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의 최근에 그 특별 접견과 관련해서 여러 회유 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법무부가 이걸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법무부가 특별 면회도 이제 녹음도 하고 그리고 정성호 접견 논란과 관련해서 방지책도 마련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수사 재판 중인 미결 수용자의 경우에 증거 인멸 등 부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특별 면회 시에도 녹음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별건 수사를 받는 경우 특별 면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면회 대상자도 사회 유력층,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말고 노약자와 어린이 등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약자 중심으로 이 특별 접견을 이 제도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법무부 장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알리바이를 잘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면 대화가 나오려 그러면은 대통령 이재명 되면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 메시지를 저는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받고 있는 공범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이런 말은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대단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법무부에서 이러한 접견의 방식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점검을 하고 좀 뭔가 제도 보완을 좀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좀 강자 위주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노약자를 최우선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건 제가 지시해서 실행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특별 면회가 그대로 녹음을 해야 되도록 이미 그건 시행을 해놓은 상태고. 자, 앞으로 특별 접견 바뀌는 모습 저희가 한동훈 법무장관 속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신문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남FC 이제 축구단이 출정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례적으로 성남시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투명한 운영으로 시민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성남FC가 프로축구단으로서 성남 1화 때부터 굉장히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둬왔는데 축구단 출정식에 투명한 운영을 강조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거치면서 지금 최근에 사법 리스크 그중에 하나가 바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겨냥해서 지금 이 투명한 운영을 신상진 시장이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 시장도 지난해 6월 당선된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남FC 하면은 비리의 대명사가 돼버렸다. 기업에 매각을 하거나 제3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가 또 팬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운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문 구단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문은 조선일보인데요. 축구와도 찰칵이라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손흥민 선수가 한쪽 면에는 태극기가 달려있고 그려져 있고 한쪽 면에는 자신의 찰칵 포즈가 있는 그 축구화를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자, 오는 26일 첼시전에서부터 첫 착용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축구화 신고 얼른 또 시즌 100호 골, 통산 100호 골도 기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신문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 동아일보는 대기업은 국가대표다. 자, 과연 MZ세대는 대기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은 손흥민, BTS 같은 국가대표다라고 MZ세대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도가 낮지 않은 것 같아요. 다소 호감이 31.8%고요. 그리고 중립적이라는 의견도 53.6%입니다. 다소 비호감이라는 의견이 10.3%. 그러니까 좋지 않게 바라보는 인식보다는 좋게 바라보는 인식이 더 많았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를 살펴봤는데 아마 이 저성장 시대에 태어나서 경기 침체가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몸으로 겪고 있는 MZ세대들 입장에서는
기업이 경기 침체와 뭐 고용, 복지 불안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안전망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MZ 세대들은 대기업에 대해서 국가대표다, 그리고 대기업의 총수는 셀럽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좀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신문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시겠습니다. 번개탄 생산 금지, 이건 논란이 좀 있는데요. 지난 13일에 보건복지부가 자살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번개탄 생산을 줄이겠다라고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논란이 돼서 비판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정부가 해명에 나선 것인데 생산 금지라는 표현은 잘못됐다, 그런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과 모레 제가 이틀간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김보건 기자가 신통방통을 대신해서 이틀간 진행을 해줄 예정입니다. 자,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올 테고 내일 더 신통하게 김보건 기자가 신통방통을 진행할 겁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